입니다. 요즘 말로 꼰대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까요? 저는 꼰대는 어딜 가나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꼰대는 당연히 저도 싫지만 적당한 꼰대는 사회적인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딜 가도 꼰대여도 막무가내 꼰대가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로 시작하거나 내 생각엔 말이야 라는 식으로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꼰대가 제 바로 옆에 있었어요. 아니, 근데 꼰대짓만 하면 괜찮게요? 이 사람은 꼰대짓뿐만 아니라 꼬라지를 부려대서 문제인 인간이었어요. 도대체 그 인간이 누구인지 지금부터 제 사연 들려드려 볼게요. 제 사연의 주인공은 시모입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알게 되어 연애를 시작한 남편은 정중하면서도 유쾌한 개그 코드를 가진 덕에 연애 때부터 저를 많이 웃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더 좋았던 건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저한테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였죠. 그러면서도 한없이 가벼운 게 아니라 진중함과 정중함이 바닥에 깔린 그 유머러스한 모습이 있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혼까지 무리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었고요. 결혼을 하기 위해 양쪽의 결혼 허락도 받고 인사도 드릴 겸 해서 갔는데 시댁은 좀 독특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시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상황이었기에 시댁이 독특하다기보단 시모가 좀 독특한 편이었죠. 아마 지금 저랑 또래이거나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바로 공주는 외로워라는 노래인데요. 시모는 그 노래와 정말 걸맞는 사람이었죠. 그 노래가 좀 자기한테 심취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잖아요. 자칭 공주라 불리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느낌이 강한데 시모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모는 처음 보는 제가 방문하는데도 불구하고 옷부터가 하얀색 레이스가 달린 잠옷 원피스를 입고 저를 기다리는데 정말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 것 마냥 순수한 척, 귀여운 척을 그렇게 하던 거 있죠? 근데 솔직한 심정으로 귀엽지도 순수해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순수한 척이나 귀여운 척은 이런 거였어요. 저희 집에 인사를 갈 때는 저희 엄마가 음식도 많이 차려주시고 이것저것 손수 차려준 게 좀 있었는데 시댁에 갈 때는 남편이 낙지볶음을 사서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시댁에서는 시모가 밥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손에 물이 많이 닿으면 손 망가진다고 일제 집에서는 밥을 안 하신다면서 오늘은 낙지볶음이 먹고 싶다며 그걸로 사오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참 특이하다 싶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환경은 처음이라 좀 벙찌긴 했지만 뭐 집안마다 다 똑같이 사는 것은 아니기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또 저는 아무리 손님으로 가는 거지만 딸랑 낙지볶음만 사갈 수 없는 거잖아요. 낙지볶음에 저는 시모가 좋아하는 음식을 몇 개라도 더 사가자 싶어 평소 디저트를 잘 드신다는 시모의 취향을 고려해 유명한 케이크 집에 들러 비싸고 맛있는 걸로 하나 골라 사서 갔었답니다. 그렇게 방문했을 때 처음부터 당혹스런 하얀색 레이스 원피스 잠옷을 마주해야 했던 거였죠.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날 밥을 먹으면서 더 당황스러움을 느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시모의 순수한 척, 귀여운 척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아우, 이거 너무 맵다. 나 물. 물 줘, 물. 아우, 난 매워. 물. 저는 시모가 내는 애기 같은 말투에 순간 당혹스러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애 목소리를 내면서 물물거리는 게 너무 어색하고 보기에 민망했거든요. 하지만 남편 가족들은 모두 익숙하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있었고 당시 저를 보겠다고 다 같이 모인 첫째 시동생 부부와 둘째 시동생 부부, 거기에 시누이까지 다 모여 있었는데
시누이가 그게 당연하다는 듯 가서는 물을 떠오더라고요. 세상엔 수많은 유형의 사람이 있고 그중 흔히 공주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시모는 대단한 공주가였습니다. 솔직히 결혼 전부터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런 시모라면 며느리들이 고생해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스러웠지만 그나마 저희는 광주에서 지내고 시모는 서울에서 시누이랑 같이 지내는 사람이기에 크게 마주칠 일은 없겠다 싶어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어요. 거기다가 나중에 첫째나 둘째 동서들이 저한테 따로 해준 말이 있었는데 시모가 깍쟁이에 좀 아나무인이긴 해도 워낙에 형제들끼리 자기네 엄마를 알아서 잘 대처를 해서 며느리들이 크게 고생할 일은 없다고 해주더군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시모의 모습을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더 가관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모는 자아도취 공주가뿐만 아니라 완전 얌체 깍쟁이였어요. 여러분, 서울 깍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남편은 원래부터가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는데 대학교를 광주로 오면서 직장 생활까지 광주에서 하게 된 거였어요. 시모부터가 완전 서울 토박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그 서울 깍쟁이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뭐예요. 시모는 일단 질투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자기 아들들한테 사랑받는 꼴을 못 봤어요. 저희 남편네 가족은 희한하게도 삼남 일녀 중 남편과 시누이 빼고는 시동생들이 다 장가를 일찍 간 편이었습니다. 그 며느리들도 다 거친 일인데요. 한 번은 남편네 형제들끼리 다 모여 시모를 모시고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들 뭐 부부끼린 밖에 나가 서로 손잡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부부랑 둘째 시동생네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다니고 있었는데 아니 둘째 시동생네는 가만히 두고 우리 부부한테 오더니만 갑자기 저랑 잡고 있는 제 남편 손을 확 낚아채더라고요. 심지어는 낚아채면서 제 손등을 탁 치길래 깜짝 놀라 손을 놓은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얘, 어디서 눈꼴 실었게 내 앞에서 감히 내 아들 손을 잡고 다니니? 어? 우리 아들은 내 거야. 우리 첫째를 내가 얼마나 아끼면서 키웠는데. 아, 네가 뭔데 내 아들 손을 잡아? 아들, 엄마 손 잡아줘. 엄마 손 시려워.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며느리한테 이렇게 질투를 하는 시모는 난생 처음 봤거든요. 남편도 매우 난처해 보였는데 그래도 우리 남편이 대처를 너무 잘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그러지 말고 한 손은 어머니 손잡고 한 손은 아내 손잡고 가는 거 어때요? 어머니는 아들이 자기 부인 내팽개치는 그런 나쁜 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난 어머니도 지키고 내 아내도 지키는 훌륭한 아들이자 남편이 되도록 양손 꼭 잡을래요. 남편이 너무나도 현명한 말을 해버리자 시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분했는지 그대로 삐쳐서 가더니만 저희처럼 손잡고 있던 둘째 시동생 부부에게로 가서 그대로 똑같이 해 결국에는 시동생 손을 차지하더라고요. 참 애어른이라고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근데 시모와 부딪히는 일은 그때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모와는 마주칠 때마다 사사건건 부딪혔고 제 남편이 첫째라서 그런지 몰라도 유달리 저에게 질투심이나 경계심을 많이 보이고는 그렇게 갈고댔죠. 그래도 남편이 항상 제 편에 서줬었기에 저는 이 결혼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시모는 앞과 뒤가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어요. 가족들한텐 한없이 애기짓을 하고 한없이 공주짓에 꼬라지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밖에서는 또 집에서처럼은 안 그러는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매번 몇 개월 못 버티고 그만두고 들어와서는 한참 놀고 또 파트타임 요양보호사로 몇 개월 일하다가
그만둬 버리는 등 오랫동안 꾸준히 일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또 꾸준히 새 일을 구해서 나가는 것 자체가 전 신기하게 느껴졌죠. 근데 해가 서쪽에서 뜨려는지 또 몇 개월 탱자탱자 놀다가 오랜만에 새 일을 구한 시모가 웬일로 일을 꾸준히 오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종 남편이 시모에게 안부 전화해서 물어보면 같은 곳을 계속해서 다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5, 6개월도 못 가는 분이 이번엔 웬일로 1년 이상 꾸준히 일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방문 요양보호사였는데 어찌나 그 담당 할머니나 그 가족들이랑 잘 지내는지 저희는 그 밖에서 하는 모습만 보면 시모가 철든 줄로 착각할 정도였어요. 시모가 원래 일하는 곳은 요양병원이었어요. 그곳에서는 하루에 거의 8시간씩 일을 하곤 했었는데 사실 시모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하루에 8시간씩 할머니들 간병하는 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매번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아픈 할머니들 비위 맞춰주는 것도 힘들다면서 일을 그만뒀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포함해 시모 자식들이 다 용돈 조금씩 쥐어드리면서 사니까 요양보호사 일을 그렇게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었기에 저희도 일을 했다 그만뒀다 하는 시모를 보면서 그냥 놔둘 수 있었던 거였죠. 근데 이번엔 방문 요양보호사 일을 구해서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양병원에서 일반 직장인들처럼 8시간씩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일하는 게 아닌 집으로 직접 가서 하루 4시간 정도씩 봐드리는 거였는데 그건 적성에 좀 맞는지 1년 이상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처음 보는 일이었기에 상당히 놀라워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러는지 상당히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물론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을 땐 깜짝 놀라 까무러칠 뻔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던 시점에서는 열심히 다니는 시모가 기특하기까지 했습니다. 시모는 정말이지 너무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 시모가 돌보는 그 할머니나 할머니 가족들하고도 가까이 지냈는데요. 그 가족들이 어찌나 시모한테 잘하는지 저희가 오히려 그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느낄 정도였죠. 언제 한 번은 시모 생신이라 서울 시댁으로 온 가족이 다 모인 적이 있었는데 밖에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음식도 저희가 다 만들고 따로 배달시킨 것도 없었고 누가 올 사람도 없었기에 누굴까 하고 봤더니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가 돌보는 할머니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큰아들 아니야. 여긴 어쩐 일로 왔어요? 아, 여기를 어떻게 알고 서울에 할머니 보러 온 거예요? 네, 오늘 이모님 쉬신다고 하셔서 제 와이프가 어머니 좀 하루 돌보기로 했거든요. 거기 지금 데려다 주면서 겸사겸사 여기까지 찾아왔네요. 명절 때 선물 보내드린 집 주소 찾아서 온 건데 잘 찾아왔네요. 저희는 너무 뜬금없이 찾아왔길래 혹시나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빨리 가봐야 하는 건가 싶어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방문을 한 거였고 그 방문한 이유가 우리 온 가족이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였죠. 그 할머니 큰아들이 시댁으로 온 이유는 다름 아닌 시모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한 손에는 케이크를 들고 있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최고급 한우 세트가 들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딱 봐도 몇십만 원짜리 되어 보이는 정말 고급스러운 한우 세트였는데 그걸 들고 왔더라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이었기 때문에 다들 놀라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그 큰아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불쑥 찾아와서 불청객 노릇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모님 생신이라고 하시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야 말이죠. 이거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에 이모님이 한우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다들 지방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들 대신해서 저희 어머니를 잘 돌봐주시는 게 감사해서 기회 온 김에 생신 좀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왔습니다. 할머니 큰아들의 말 한마디에 시모의 얼굴에는 금세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어요. 속으론 엄청 좋으면서 겉으론 내색 안 하려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시모는 시침을 뚝 떼고 말을 하던 거 있죠. 뭘 이런 걸 다 사와. 이런 거 나 챙기지 말고 엄마나 챙겨드리지. 하여튼 배려심 참 깊어. 명절 때도 물건 가지고 오고 가기 힘들다고 우리 집으로 직접 선물까지 다 보내고. 이런 훌륭한 인품 가진 사람이 어디 있대. 거기다가 오늘은 이 귀한 것까지 들고 오고 말이야.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는데? 이거 그냥 환불해, 환불. 돈 아깝네, 돈 아까워. 배로 들어가면 끝인데. 나 이거 아까워서 못 먹으니까 얼른 가지고 가. 아이, 이모님, 그냥 받아주세요. 제 성이잖아요. 제가 뭐 맨날 사드리나요? 이런 때나 사드리지. 이모님만큼 저희 어머니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시고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꼭 받아주시고 오늘 저녁에 가족분들이랑 맛있게 식사하세요. 정중하게 말을 하는 할머니 큰아들의 말에 시모는 못 이긴다는 듯 그걸 받았습니다. 속으로는 엄청 비명까지 지르며 좋아하고 있을 게 뻔한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시모가 우리는 어찌나 우스웠는지 모릅니다. 아유 참, 알았어 그럼. 그럼 이번만 받아줄 테니까 다음부턴 절대로 안 돼. 알았지? 예, 이모님. 잘 알겠습니다. 저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드리고 갈게요. 저희는 거기에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뭘 또 하나 준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시모도 마찬가지였는지 눈이 땡그레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내 우리만 아는 기대에 가득한 눈빛이 마구마구 피어올랐죠. 기대 어린 눈빛으로 할머니 큰아들을 보는 시모의 눈을 그 사람은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상의 속 주머니에서 하얀색 돈봉투를 꺼냈거든요. 이모님, 이건 이번 달 보너스 겸 생신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받아주세요. 왜 직장인들 회사에 다니다 보면 금일봉 받잖아요. 이건 제가 이모님께 드리는 금일봉이니까 꼭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앞으로도 잘 봐달라는 뇌물이기도 하니까 이거 받으시고 앞으로 더 잘 부탁드려요. 아셨죠? 어머나 세상에. 아이고, 무슨 금일봉까지 준비했대. 하여간에 내가 이 큰아들 통 큰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아유 참, 무슨 또 금일봉까지. 에휴, 그래, 기분이다. 내가 이 금일봉까지 받고 우리 할머니 더 잘 봐드릴게. 나 참 또 금일봉을 다 받아보네. 고마워. 우리 자식들보다 낫다. 한참 나. 고마워. 내가 잘 쓸게. 시모는 신이 난 채로 금일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큰아들이 가자마자 아주 호들갑도 그런 호들갑이 없게끔 떨던 거 있죠. 어머나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너네 이런 거 받아봤니? 어? 이런 거 받아봤어? 세상에나 한우 세트에다가 돈에다가. 아유 떨려. 인숙이 너무너무 떨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진짜. 아유 미치겠다. 자자, 얼마 들었나 볼까? 시모는 신이 나서 또 갖은 애교를 다 부려대면서 금일봉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내 기분이 팍 상한 채로 돈 봉투를 휙 하고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는 갑작스런 행동에 놀라서 쳐다봤고 이내 시모가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내가 무슨 거지 새끼도 아니고 꼴랑 30만 원이 뭐냐고. 적어도 100만 원은 넣어야 금일봉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딱 이거 30만 원 가지고 지네 엄마를 잘 봐달라 마라. 그 유세를 떨어댄 거야? 아유 진짜. 내가 지네 엄마를 어떻게 돌보는데 꼴랑 이거 놓고는 금일봉이니 뭐니 유세를 떨어? 아유 진짜 기분 잡쳤네.
에이, 진짜 기분 더러워서 원. 무슨 상황인가 보니 시모가 들떠서 열어본 봉투 안에는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었고 그 금액은 시모가 기대한 금액이 아니었는지 이토록 열을 내면서 화를 낸 거였죠. 그걸 보는 우리 가족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그 큰아들은 시모를 정말 잘 챙겼어요. 생신이라고 이렇게 30만 원을 주고 간 것도 사실 엄청 잘 챙겨준 건데 그 큰아들은 명절마다 선물과 함께 명절 상여금이랍시고 50만 원씩 더 챙겨주기도 했거든요. 직장인도 받기 어려운 그 금일봉을 받았으면 감지덕지하고 고마워해야 하는데 시모는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스운 건 또 자기가 내팽개친 그 돈을 다시 주워 올리는 건 까먹질 않았거든요. 하지만 거기까지만 했어도 제가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모는 그 짜증을 벼랑간 저한테 풀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네가 나한테 용돈을 더 줬어 봐. 그럼 내가 이런 꼴 당하면서 남의 종노릇이나 하면서 사나? 특히나 첫째 너. 네가 문제야 네가. 내 아들이 원래는 용돈도 잘 주고 나한테 껌뻑 죽는 애였다고. 근데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아들 다 망쳤어. 알어? 저 꼴 보기 싫은 면상 쳐다도 보기 싫다. 괜히 내 기분 더 망치지 말고 그냥 너 가. 가버려. 다짜고짜 자기 화풀이를 저한테 하는 시모를 보면서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죠. 평소에도 저를 막대하는 시모인데 이날만큼은 정말 경우가 아닌 것 같아 똑같이 따져댔어요.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희가 용돈 줄인 건 그동안엔 삼형제 중에서 남편만 가정이 없어서 돈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제일 많이 드렸던 거죠. 이젠 아가씨도 직장 자리 잡았고 남편도 저랑 결혼을 했으니까 내 형제가 똑같이 용돈 드리자 해가지고 결정한 걸 왜 저한테 뒤집어 씌우세요? 그 덕에 어머님 용돈 전보다 더 많이 받으시잖아요. 뭐? 야, 너 지금 나한테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거니? 어? 이야, 진짜 세상 말세다 말세야. 나 때는 말이야. 시어머니 눈도 제대로 못 쳐다봤었어. 알어? 그리고 그냥 내가 말하면 넌 알겠다, 죄송하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이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다고 따박따박 따지고 있어. 싸가지 없이. 뭐라고요? 어머님, 여기가 지금 무슨 조선시대인 줄 아세요? 그리고 여기가 무슨 군대냐고요. 요즘은 군대도 이렇게는 막무가내로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어머님, 저 꼴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하셨죠? 제가 어머님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가야겠네요. 가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저는 꼰대도 무슨 이런 꼰대가 있나 싶어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져다 대며 저한테 화풀이를 하는 시모가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남편도 다 냅두고는 그대로 나와버렸죠. 그 뒤를 따라 바로 남편이 나왔고 그날 하루 종일 남편이 절 달래준 덕에 겨우 저는 마음을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시모와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어요. 서로 냉전을 하고 있었죠. 근데 양쪽에서 저나 시모 사이를 화해시켜 보려고 애를 쓰는 남편을 보니 너무 미안하고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시모 생각해서는 확 이혼까지도 해버리고 싶었지만 남편을 봐서라도 시모와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나마 할 수 있는 노력은 명절이나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을 때 참석하는 게 전부였어요. 가서는 시모와 거의 쳐다도 보지 않고 말도 섞지 않았죠. 시모는 항상 저를 째려보기에 바빴고 저는 무시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사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었을 때쯤 어느 날 시모로 인해 온 가족이 다 깜짝 놀라 뒤집어질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건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황당한데요. 시모는 제가 늘 말했듯이 전형적인 공주과였기에 항상 옷이나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빨간 립스틱에 굽있는 구두를 신고 다녔죠. 근데 어느 날은 시모가 갑자기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지 뭐예요. 종종 시모 친구분들이랑 여행은 잘 다녔기에 이번에도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여행을 다녀온 시모의 몰골을 보고 저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약 일주일 만에 나타난 시모의 얼굴은 괴물이 따로 없었거든요. 얼굴 곳곳에는 실밥으로 가득했고 얼굴은 탱탱 부은 데다 온 얼굴에 피멍이 잔뜩 올라와 있었죠. 알고 봤더니 시모는 여행을 간 게 아니라 그 일주일 동안 얼굴에 성형을 하고 온 거였습니다. 주름 없애는 수술부터 시작해서 코 수술에 쌍꺼풀 수술까지 얼굴에 손을 안 댄 곳이 없이 하고 온 게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저희도 처음부터 본 건 아니었어요. 시모가 여행을 다녀온 당일날에 시누이가 놀라 형제들에게 전화를 했고 엄마 얼굴이 말이 아니라면서 얼른 당장 와보라고 해서 다들 주말에 모여 가봤더니 글쎄 시모 얼굴이 그 꼴이었던 거였습니다. 시모의 꼴을 보더니 제일 성깔 있는 첫째 시동생이 불같이 화를 냈어요. 어머니, 도대체 얼굴에다가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지금 엄마 꼴이 얼마나 우스운 줄 아세요? 정도껏 하셔야죠, 정도껏. 지금 무슨 얼굴을 완전히 다 갈아엎은 거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문득 첫째 시동생이 화내는 걸 들으면서 시모 모습을 보는데 딱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근데 어머님, 그 성형하신 돈은 다 어디서 나셨어요? 지금 보니까 어머님이 한 성형만 해도 돈 몇 천은 깨졌을 것 같은데.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시모가 성형을 했다는 것 자체에 충격받아 비용 문제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완전히 허를 찔러버리는 질문을 하니 그제서야 모두가 다 동시에 시모를 쳐다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당황을 하는 듯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 이건 나 누가 공짜로 해준 거야? 돈 하나도 안 들고 공짜로 받았어, 다. 시모는 저의 물음에 한껏 당황을 하더니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수천만 원의 성형을 공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글쎄. 당연히 그걸 믿을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죠. 어머니, 그게 말이 돼요? 어디서 성형을 공짜로 해줘요? 아, 진짜 공짜로 해줬다니까. 얘가 평생 속고만 살았나? 병원에서 내가 모델 해주면 성형수술 공짜로 해준다고 해서 그걸로 한 거야. 그 병원 어디예요? 지금 당장 전화해서 물어보게. 빨리 어딘지 말씀하세요. 빨리요. 아유, 말 못해. 절대 말 안 해. 거기 가서 무슨 창피를 줄 알고. 얘네가 속고만 살았나? 진짜? 나 정말 돈 한 푼 안 들이고 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일에 신경 꺼. 평생 젊고 예쁘게 살고 싶은 게 여자 마음이야. 너넨 안 그래? 너희는 안 그러냐고. 지금부터 내 성형 문제로 뭐라고 하기만 해봐. 나 콱 집 가서 혼자 살아버릴 테니까. 그리고 너, 야, 너 따위가 뭔데 감히 나한테 돈 문제를 물어?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네가 무슨 상관이라고. 아주 꼴 보기 싫다 하니까 더 꼴 보기 싫은 짓만 골라서 하고 있어. 야, 너 나가. 아주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왜 와서 사람 속을 다 뒤집냐고. 썩 꺼져버려. 시모는 막 화를 내더니 결국에는 그 질문을 한 저한테 노발대발하며 아예 꺼져버리라고까지 했습니다. 정말 상대할 가치도 못 느끼겠더라고요. 하지만 저야 시모를 무시하고 있었지만 다른 자식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병원에서도 그만큼의 성형을 공짜로 해주는 곳이 없을 뿐더러 절대로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시모의 자식들은 그 돈의 출처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혹시나 시모가 몰래 대출이라도 받았나 싶어서 집부터 시작해서 보험 등등 대출 받을 수 있는 통로들을 모두 다 알아봤지만 그중 어디에도 시모가 대출받은 이력은 없었습니다. 고로 시모의 말이 다 사실이라고 믿는 수밖에 없었죠.
서로 형제들끼리 물어봐도 어느 누구 하나 시모에게 돈을 보내준 사람이 없었기에 그 찝찝한 시모의 성형 사건을 뒤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 시모 성형에 대해 일체 신경도 안 쓰는 저에게 시모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제가 꺼낸 그 질문 하나에 완전히 전보다도 저를 더 싫어하고 있었고 그 티를 내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시작해 뜬금없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꼬장을 부리는데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야, 너 내가 성형하는 거 가지고 돈 얘기를 왜 꺼내? 어? 넌 내가 웃음니? 날 그냥 막 무시하는 거야 뭐야? 너 때문에 의심 안 받아도 될 걸 받아서 내가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네가 아냐고. 어머님, 당연히 궁금할 수 있죠. 어머님이 그런 돈이 어디서 나요? 제가 안 물었어도 누군가는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거 하나로 저한테 이렇게 수시로 전화해서 따지는 이유가 뭐예요? 어머님 혹시 정말 뭐 찔리는 거라도 있으세요? 너무 이러시니까 정말로 뭐 캥기는 거라도 있으신 분 같네요. 저는 의심스러운 시모 행동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고 그 말에 더 분이 났는지 시모는 그때부터는 더 심하게 저를 괴롭혀댔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터질 게 터져버리면서 시모와 완전히 돌아서게 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생겨버리고 말았죠. 저는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복통이 너무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 느껴보는 복통이었기에 왜 그런가 싶어 병원으로 갔더니 맹장이 터진 거였습니다. 급하게 수술하게 되면서 입원을 하게 되었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일찍이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제삿날이었어요.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데다 친정 부모님은 여행을 가 계신 때였기에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애들을 그나마 가까이 있는 제 친정 둘째 오빠네한테 맡기고 남편이 저를 간호하고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저는 진짜 어이없는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낮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제가 혼자 있는 병원으로 찾아왔고 저는 그대로 뺨을 맞아야 했거든요. 병원으로 절 찾아온 사람은 시모였고 서울에서 광주까지 찾아와 시모가 절 때린 이유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이유였습니다. 찰싹! 넌 네가 감히 이젠 내 아들까지 빼돌려? 너 어제가 무슨 날인지 잊었어? 잊었냐고. 너 내 아들이랑 당장 이혼해. 너 같은 것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알아? 책임지라고. 난 네가 너무너무 싫다. 네가 너무 미워 죽겠어. 어머님, 무슨 짓이에요? 왜 절 때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안 갔겠어요? 저 수술한 환자예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냐고요. 뭐? 경우가 없어? 야, 경우는 네가 더 없지. 네가 나 성형하는데 보태준 거 있어? 어? 보태준 거 있냐고. 내가 그냥 성형을 했으면 한 줄로 알면 되지. 왜 거기서 입방적을 떨어대냐고. 아주 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내가 되는 일이 하나 없어. 되는 일이. 아예 그냥 그 자리에서 세상 떠버리지 뭐 한다고 살아있니 너? 어? 겨우 맹장 터진 걸로 내 아들 붙잡고 말이야. 넌 우리 집의 재앙이야 재앙. 아유 꼴 보기 싫어. 시모는 분에 못 이겨 계속해서 화를 냈고 난동을 부리는 시모로 인해 병원 직원들이 시모를 내쫓으면서 상황이 끝나고 말았죠.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폭탄을 맞은 건가 싶었죠. 그리고 얼굴을 어찌나 세게 맞았는지 금세 제 얼굴 쪽에는 멍이 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 시모는 아주 제대로 지옥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한 그 악마의 손길 한 방으로 그는 평생을 지옥길을 걸어야만 했죠. 여행을 갔다가 제가 맹장이 터져 수술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저희 친정 부모님은 바로 돌아와 제가 있는 병원으로 바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오시자마자 제 얼굴에 피어있는 멍을 보게 되면서 그때부터 아주 제대로 된 참교육이 시작되었죠.
부모님은 병실에 도착하자마자 제 상태를 확인했는데 두 분 다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 물었어요. 어머, 근데 너 얼굴은 왜 그래? 혹시 배 아파서 순간 넘어졌던 거야? 어디 얼굴 부딪혔니? 그러게, 얼굴이 왜 이래? 어디 넘어진 게 아니라 여기 손자국이 있는 게 맞은 것 같은데? 너 맞았어? 어? 누구야? 누가 이랬어? 저는 부모님이 제 걱정을 하며 막 물어오니 그제서야 서름이 몰려오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마음에 누가 왜 이랬는지에 대해 다 설명을 했죠. 엉엉 울면서 말을 하니 두 분 다 잔뜩 화가 났고 특히나 성격이 불같은 저희 아빠는 흥분까지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아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제 남편에게 전화까지 하던 거 있죠. 김서방, 자네 도대체 내 딸이랑 결혼해서 무슨 꼴을 당하게 하고 사는 거야? 당장 이리 오게. 와서 똑바로 확인하고 내 딸이랑 이혼해. 당장 이혼하라고. 아빠는 흥분을 한 채로 남편에게 저와 이혼을 하라고 했고 남편은 깜짝 놀라서는 바로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는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면서 역시 깜짝 놀랐죠. 여보,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장인어른, 영미한테 무슨 일 있었습니까?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 자네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누가 그랬겠는가? 자네가 더 잘 알 것 같은데. 남편은 아빠의 말에 설마 하는 눈빛으로 쳐다봤고 제가 긍정의 신호로 고개를 끄덕이니 그제서야 남편이 저와 저희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영미가 이런 걸 당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어머니를 단속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저희 어머니랑 영 끊겠습니다. 지금 당장 끊을게요. 이젠 저도 도저히 저희 어머니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못 볼 걸 보이는 거 못 참겠습니다. 네, 제가 인연 끊고 오겠습니다. 저 영미랑은 절대로 이혼 못해요, 장인어른. 저 영미 없으면 죽습니다. 전 영미랑 살아야 돼요. 저한테 영미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제발 이혼만은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남편은 고개까지 숙여가면서 아빠에게 호소를 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겨우 화를 참으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한참을 고민하신 뒤 남편에게 말을 했죠. 자네, 다신 내 딸 안사돈과 부딪히지 않게 할 자신 있나? 다신 내 딸이 이런 걸 못 당하게 할 수 있냐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장인어른, 절대로 영미 이런 걸 안 당하게 할 겁니다. 좋아. 그럼 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네. 만약에 한 번이라도 더 영미가 이 꼴로 내 앞에 나타난다면 난 자네 어머니는 물론이거니와 자네 가족들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알았나? 네,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믿어주세요, 아버님. 그렇게 남편은 저희 친정아빠에게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남편은 정말 큰 결심을 했는지 제가 퇴원을 하자마자 시모가 있는 곳으로 갔나 보더라고요. 그때가 주말이라서 시모와 시누이가 집에 있을 때였는데 다짜고짜 시누이에게서 영상통화가 와서 받아보니 그 영상통화를 통해서 시댁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었죠. 알고 보니 시누이가 남편이 시댁에 가서 시모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걸 보면서 시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영상통화를 걸어준 거였어요. 평소에 시누이가 첫째 오빠인 제 남편을 많이 따르기도 했고 저와도 가까이 지내면서 시모와 같이 지내는 걸 많이 힘들어할 때마다 절 많이 위로해주고 상담을 해줬었기에 시누이는 항상 시모와 저 사이에서 제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걸 다 보여준 거였죠. 시누이가 보여주는 그 생중계 속 안에 내용은 이러했어요. 이미 남편이 시모와 연을 끊겠다고 한 상황이었는지
시모가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야, 너 진짜 뭐 잘못 먹었어? 왜 네 엄마가 아니라 걔를 선택하는 건데? 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누가 봐도 어머니가 잘못하셨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 질투하고 미워하고 갈궈대고 심지어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뺨까지 때리셨죠. 저 그것 때문에 이혼 당할 뻔했습니다. 제가 왜 어머니 때문에 내 가정을 파탄내야 합니까? 왜요? 저 다신 여기 안 찾아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사세요, 어머니. 노년에 아름다워져야 하는 건 어머니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제발 좀 철 좀 드세요. 그리고 제발 같이 살면서 막내 좀 그만 괴롭히시고요. 어머니 몫은 제발 어머니가 알아서 좀 하시고 사세요. 자식들 그만 괴롭히시고요. 어머니 때문에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좀 제발 깨달으세요. 저도 이젠 더는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서 자식 노릇 못 해먹겠습니다. 그러니 다신 저 찾지 마세요. 여기 안 옵니다, 저. 참나. 그래. 아주 여자한테 단단히 홀려서는 잘 됐다, 잘 됐어. 아주 잘 돌아가는 꼬라지야. 그래, 어디 네가 엄마 없이 살아봐라. 잘 살아지나. 그래, 알았다. 연 끊자 끊어. 나도 아쉬울 거 없어. 시모는 오히려 아쉬울 것 없다는 듯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 더 할 말이 없는 남편은 그대로 나와버렸죠. 그리고 생중계도 끝이 났어요. 저는 끝까지 제 편이 되어준 남편이 고마웠어요. 저 때문에 부모와의 연까지 끊는 남편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또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해도 해도 너무했기에 평소 시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편도 이 기회에 아예 연을 놓아버린 듯 했어요. 그 뒤로 시모는 저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막 따져대더라고요. 야, 너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감히 내 아들을 뺏어가? 너 내가 절대로 가만히 안 둘 거야.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안 두시면 뭐 어쩔 건데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어머님 아들이 떠나간 건 저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 자신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제발 자아 성찰 좀 하고 사세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저한테 오셔서 손찌검 마시면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바로 경찰 부를 테니까 어디 무섭지 않으시면 다시 오셔서 해코지 해보세요. 그리고 저 이제 어머님 번호도 다 차단해버릴 테니 전화도 그만하세요. 이만 끊겠습니다. 저도 역시나 시모에게 당당히 화를 내고는 전화를 끊고 차단까지 해버렸어요. 제 말이 제대로 먹혔는지 적어도 그 뒤로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모는 노년에 큰아들에게 버림을 받은 채로 지내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반성의 기미라곤 눈꼽만큼도 없었죠. 하지만 얼마 못 가 시모는 아주 크나큰 반성을 해야 하는 사건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정말 역대급 사건이었고 그로 인해 시모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시누이가 우리에게 울면서 찾아왔고 우리는 시누이에게 놀라 뒤집어질 이야기를 들어야 했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바로 시모의 돈 횡령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시모는 방문 요양보호사로 할머니 집에서 일을 하는 동안 그 할머니의 돈을 무려 7천만 원이나 횡령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 큰 돈을 빼돌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 할머니한텐 자식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자식들이 지방에서 못 올라오니 필요한 거라도 마음껏 사라고 준 용돈을 자기가 야금야금 쓰고 있었던 거였어요. 할머니의 용돈이 들어가는 카드가 있는데 그걸로 할머니가 먹어야 하는 것들,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시모가 다 장을 봐오곤 했는데 그 돈으로 몰래 자기 옷이나 화장품 같은 자잘한 것들을 사오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그런 이익이 있다 보니 시모는 원래 같았으면 몇 개월 만에 그만뒀을 요양보호사 일을 1년이 넘는 시간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기가 몰래 얻는 돈이 많다 보니까 시모는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할머니에게 끔찍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였죠. 그렇게 1년은 보냈는데 한 번도 그게 걸리질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시모의 간땡이가 점점 더 부어 밖으로 튀어나올 지경이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시모를 완전히 신뢰하게 된 할머니는 한 번씩 현금이 필요해 시모에게 돈을 뽑아다 달라고 했었는데 그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시모가 그 할머니 통장에 들어있는 돈들을 세 차례나 크게 뽑으면서 총 7천만 원의 돈을 횡령한 거였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할머니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온 보험금부터 시작해서 나라에서 지급되는 돈들이 다 모여져서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시모가 꺼내 쓴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시모가 한 성형도 바로 그 돈으로 한 거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남은 돈으론 사치를 부리면서 살면서 그 남은 돈들로 젊은 남자들까지 몰래 몰래 만나고 다녔던 거였어요. 그 돈 빼간 걸 할머니의 셋째 딸이 보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 들통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신고를 당해 시모가 경찰에 붙잡혀 간 거였습니다. 결국 시모는 그 일로 인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야 했어요. 그제서야 노년이 망가지니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시모 핸드폰을 차단해 놔서 안 받으니 신우이 전화로 어떻게 해서 연락을 해왔죠. 예, 나 어쩌니? 나 어떻게? 돈 좀 모아봐라. 제발 돈 좀 모아봐. 네가 큰 며느리잖아. 애들 모아서 빨리 돈 7천만 원 좀 만들어봐. 어? 형제가 넷인데 이 엄마 위해서 그 돈도 못 만들까? 어? 제발 나 좀 도와줘라. 어머님, 그러니까 왜 그런 무서운 짓을 하셨어요? 저는 권한 없습니다. 제가 아니라 지금 어머님 아들이 화가 잔뜩 났다고요. 어머님 거기에서 정신 차리고 나오래요. 그리고 이렇게 아쉬울 때만 저 찾으시는 거 그것도 하지 마세요.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아니에요. 제가 똑똑히 말씀드렸죠. 다신 저한테 연락하시지 마시라고요. 저는 볼 일 없으니까 전화 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 아가씨 번호도 다 차단해 버릴 줄 아세요. 이렇게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저는 다시는 시모의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남편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호소하는 듯 했지만 남편은 일체 받아주질 않았죠. 그리고 형제 모두가 그동안 시모에게 시달려 왔었기에 제발 이 기회에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그 어떤 자식도 그 돈을 물어주지 않았죠. 결국에 시모의 노년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다 여러분, 시모가 성형했던 거 기억나시죠? 알고 보니 시모는 성형도 사길당해서 부작용 심하기로 유명한 병원에서 돈까지 덤탱이로 사길당해 일반 성형 비용에 비해 더 많은 돈을 주고 부작용 심한 수술을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코부터 시작해 이마가 내려앉기 시작하면서 결국엔 얼굴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뻐지기 위해 남의 돈 횡령해서 한 그 성형이 결국엔 자신에게 화로 돌아오게 된 거였죠. 그것 때문에 지금은 시모가 완전히 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우이가 틈틈이 면회를 가면서 시모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참, 그 노년이 완전히 처참한 말로가 되어버리고 만 거였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사는 인생은 결국에는 이렇게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걸 저는 시모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나무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의 최후는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막장이었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시모처럼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와 남편은 시모의 노년을 보면서 제발 그곳에서 자신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고 부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우리 아이들과 좀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남편은 공기업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저도 회사에 다니면서 잘 살고 있답니다. 시모에게는 남편만 지금까지 딱 한 번 면회를 갔다 온 상황이에요. 원래는 그것도 안 가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시모 얼굴까지 그렇게 되었다니까 저는 몰라도
남편만은 한 번쯤 보고 오게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냈더니 그제서야 시모가 그 얼굴까지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지난 날을 진심으로 후회하면서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전해 들었네요. 참, 좀 더 빨리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시모를 보러 갈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여러분은 부디 남의 것 탐하지 말고 무엇이든 내 손에 쥐려고 하기보다는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는 분들이 되셨으면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언제나 쥐려고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들들도 며느리에게 빼앗기기 싫어했고 세월에 주름져가는 그 아름다움도 잃어버리기를 싫어했던 거였죠. 그러다 결국엔 남의 것까지 쥐려고 하다 보니 이 사달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디 우리 시모처럼은 살지 말고 언제나 베풀 줄 아는 큰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